그럼 다시 시작을 하죠. 이 대체 광고 사건 두 번째 사건, 대법원 2016년 4월 29일 판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대체 광고가 아니라 아예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없애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삭제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이제 동일성 주권을 침해한 것이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가 꽃배달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광고 사이트 이제 파워링크, 스폰서 링크가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사이트들이 이제 광고 형식으로 검색이 되지요. 아예 그런 광고를 전부 지워버리고 나는 보겠다. 광고가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좀 싫다. 그래서 그 광고를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람을 이제 이 포털 쪽에서 이 동일성 주권 침해와 업무 방해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역시 그 2010년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이것은 동일성 주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보낸 HTML 문서 자체에는 아무런 변형이 없고, 다만 여기에 그 광고 삭제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서 화면상에서 봤을 때 그 광고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럴 뿐이지 네이버에서 제공한 HTML 문서 자체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성 주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주권 침해는 되지 않고, 또 업무 방해도 이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처 광고에서는 네이버의 광고를 밑으로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네이버의 광고를 삭제해버리고 끼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광고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예 광고를 안 보이게 만든 것이죠.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아일보를 집에서 구독해서 본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오면은 너무 광고가 많아서 좀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광고를 오리고 보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가위나 뭐 이런 이제 칼로 광고를 오려내고 나는 신문을 본다. 그럴 때 그 광고를 오려내는 칼이나 또는 가위, 이것이 무슨 그런 칼이나 가위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업무방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동아일보를 구독하는 사람이 광고를 자르고 볼지 말지는 자기의 사적인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일종의 사적 자유권, 주권이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떤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포털 서비스를 볼 때 광고를 삭제하고서 보겠다는 것은 일종의 그 사이버상에서의 인터넷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건 개인적인 자유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무슨 네이버에서 또는 다음에서 업무방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제 봤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해외에는 이런 그 검색 그 서비스에 있어서 광고를 삭제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법하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애드블럭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이름은 뭐 12 Monkeys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이런 검색 화면에서 불필요한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내가 임의로 삭제해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법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 사건.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네이버 같은, 자꾸 이제 네이버를 예를 들게 되네요. 네이버에서 뭐 백두산 이미지 검색을 하면 백두산과 관련된 뭐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림 이런 것들이 쭉 검색이 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썸네일, 자그마한 그런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그 작은 이미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원본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그 썸네일 이미지는 그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포털 서비스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긁어온,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운영하는 검색 로봇이 인터넷을 이제 쭉 다니면서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긁어오게 되죠. 그런 긁어온 이미지들을 네이버에서 이제 썸네일 형태로 자그마한 이미지 형태를 축소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검색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썸네일 이미지죠. 그래서 그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원본 이미지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원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는 그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인덱스를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저작물을 그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판결이고요. 반면에 상세보기 이미지 사건, 이것은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조금 키워서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와 그 썸네일 이미지 한 중간 정도 크기, 그러니까 크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 픽셀의 이제 숫자죠. 그 픽셀의 숫자가 그 썸네일 이미지보다는 많고 원본 이미지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상세하게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들을 제공을 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법원에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것은 썸네일 이미지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인덱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은 이 상세보기 이미지는 인덱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감상용 이미지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화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원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려면은 순수하게 인덱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이용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링크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불법 저작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링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 링크, 딥 링크. 단순 링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동아일보, 그럼 이제 동아일보 그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단순 링크라고 하고, 딥 링크는 그 동아일보 안에 들어있는 그 세부적인 컨텐츠들에 직접 링크를 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아일보에 있는 기사를 링크할 때 동아일보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하부에 있는 그 컨텐츠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딥 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단순 링크든 딥 링크든 어쨌든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불법 컨텐츠에 링크를 걸어주는 행위 자체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링크는 그 자체가 컨텐츠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주소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링크가 저작권 침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제 불법 컨텐츠로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용자가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불법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불법 컨텐츠를 다운받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죠. 그 불법 컨텐츠를 복제하는 것이 되니까 다운받는다는 것은 이제 복제하는 것이 되죠. 그 이제 복제 행위, 불법 복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링크를 걸어줌으로써 그런 불법 복제 행위를 조장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방조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대법원 2015년도 판결, 뭐 이전에도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링크는 방조 책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았다 하더라도 그 링크를 걸어주는 사람은 방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즉 링크는 일종의 주소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링크가 없다고 하면 인터넷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링크를 걸어주는 것, 설사 그 링크를 통해서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링크만 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건은 해외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사이트였죠. 데일리 모션이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우리나라의 뭐 이제 드라마, 태양의 후예 뭐 이런 드라마들을 시리즈, 그러니까 횟수별로 이렇게 쭉 올려놓은 것이죠. 전부 이제 방송사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허락 없이 이제 불법으로 그 프랑스에 있는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링크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몇 회, 태양의 후예 몇 회, 8회, 10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의 후예 10회를 못 봤다. 그럼 그 링크 사이트에 가서 그 10회를 클릭하게 되면 그 프랑스에 있는 데일리 모션이라는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그런 그 태양의 후예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인베디드 링크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베디드 링크라는 것은 그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접속과 동시에 그 태양의 후예면 후예 이런 컨텐츠가 이 링크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지게 만든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든 링크를 인베디드 링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그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그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17년도에 나왔고요. 드디어 2021년도 금년이죠. 9월 9일 날 이제 얼마 뒤에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여기서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이 인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이렇게 방조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2015년도 그 이 방조 책임을 부정했던 2015년도 판결을 파기하고 폐기한 것이죠. 이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에서 새로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각 저작권 그 관련 저널마다 이제 이 판결이 지금 다 실렸습니다. 법률신문에도 실렸고요. 또 우리 위원회 소식지에도 실렸고요. 네. 자, 이 정도로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네. 조금 칸이 안 맞네요. 네. 네. 이 저작권 계약에는 크게 양도 계약과 이용 허락 계약이 있습니다. 이용 허락 계약을 우리가 흔히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컨텐츠를 창작을 한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창작한 그 컨텐츠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컨텐츠를 창작한 사람은 보통 그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유통업자를 통해서 자기의 컨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출판사 또 그런 멜론이라든가 뭐 소리바다 이런 이제 서비스 업체들. 자, 이렇게 어떤 이제 음악이면 음악의 저작자라고 하면은 작사 작곡자를 우리가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하죠. 또 넓게 보면은 가수나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작자는 아니지만 컨텐츠의 창작에 관여하는 일종의 창작자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작자 그룹이라고 하면은 작사 작곡자 같은 저작권자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가수나 연주자 이런 그 실현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음반 제작자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넓게 보면은 창작자 그룹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그 퍼블리싱 회사라든가 뭐 유니버설 뮤직 또는 뭐 소니 뮤직 또는 멜론 또 아까 말씀드린 소리바다 벅스 뮤직 이런 이제 유통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유통 업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그 음악 저작물을 감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창작자 그룹은 이런 유통업자와의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그 유통업자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양도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작권을 그러니까 유통업자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아니면 권리는 양도받지 못하더라도 이용 허락을 받아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판을 하려면 어떤 권리를 받거나 또는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출판이란 것은 책을 인쇄해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쇄는 복제하는 것입니다. 인쇄는 복제하는 것이죠. 우리 저작권법 2조 제22호에 복제를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복제란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네. 그래서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이것이 이제 그 복제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인쇄한다는 것은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복제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제권을 양도받거나 아니면 양도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복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죠. 또 인쇄와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인쇄한 책을 팔아야 되겠죠. 파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이 됩니다. 배포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말하자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인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복제물이 되죠. 아까 인쇄가 복제의 한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인쇄를 하게 되면 복제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저작물이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양도, 즉 팔거나 또는 대여하는 것. 이것이 배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쇄된 복제물, 즉 책을 인쇄해서 팔기 위해서는 배포권을 받아오거나 그러니까 배포권을 양도받거나 아니면 배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 즉 중간 유통업자가 컨텐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즉 저작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양도를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에 대해서 보면은 양도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45조에 보시면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에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재산권은 양도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연금 청구권 같은 그런 아주 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권리 중에 일부 그 양도가 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재산권 하면 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 재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격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저작 재산권에는 다시 복제권, 공용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3가지 권리. 그래서 저작 재산권 7가지, 저작 인격권 3가지 이렇게 모두 10개의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작 재산권 7가지는 양도성이 있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인격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없죠.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 재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 45조 제1항에서 저작 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을 그냥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법리를 그냥 법조문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작 재산권은 양도성이 있습니다만은 압류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압류라는 것은 이제 강제 집행의 한 단계죠. 보통 이제 강제 집행을 할 때 어떤 재산권을 압류를 해와가지고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나온 그 경매 대금에서 이제 채권을 변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와서 그것을 경매해서 거기서 나온 대금을 대금으로 이제 변제를 받는 것. 이게 강제 집행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지만 그 모든 재산권은 사실은 양도성도 있고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저작 재산권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일부 압류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공표권이 살아있죠. 이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자에 있는 거죠. 이게 저작 인격권이죠. 내가 어떤 컨텐츠를 창작을 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 좀 부끄럽다. 아직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이제 미공표한 상태로 이 저작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강제 집행을 당하게 돼서 그 미공표 저작물을 압류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서 결국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이 공개가 돼버리는, 공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저작 인격권, 즉 공표권이 사실은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저작물들은 압류가 다른 저작물들의 일반적인 저작물들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아직 공표되고 있지 않은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재산권을 압류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일부만 양도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고요. 다시 이제 공중송신권 안에는 방송권과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이렇게 이제 3가지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7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공중송신권 안에 3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총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9개의 권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권리들을 각각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복제권은 A에게, 공용권은 B에게, 공중송신권은 C에게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또 저작재산권 전부를 그냥 A에게 이런 식으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각 지분권도 세분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중송신권 안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방송권은 A에게, 전송권은 B에게, 디지털 음성송신권은 C에게 이런 식으로 양도도 가능하죠. 실제 우리 이런 분리 양도는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오페라를 하나 창작을 했다. 그럼 이 오페라에 대한 방송권은 KBS 방송사에게 양도를 하고, 이 오페라에 대한 전송권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전송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송신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하죠. 방송과 전송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구별하는 거. 방송은 모든 이용자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수신하는 것을 방송이라고 하고, 전송은 모든 각 이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것을 전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송돼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본방사수 또는 재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대에 같이 봐야 되는 것이라면 방송이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뭐 인터넷 다시 보기 서비스로 제공했을 때 VOD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다시 보기 서비스의 경우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전송이죠. 그래서 같은 오페라를 창작을 했다. 같은 오페라를 가지고 방송권은 KBS 방송사에게, 전송권은 유튜브나 또는 다른 플랫폼, SK에서 이제 운영하는 BTV라든가 또는 KT에서 이제 제공하는 뭐죠? 올레 TV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쪽에다가 또 이 전송권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분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도를 세분화한다고 해서 무한정 쪽에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냐면은 그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판을 위해서 양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출판을 위해서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출판권을 또 쪼개가지고 양장본에 대한 출판권은 A 출판사에게, 문고본에 대한 출판권은 B 출판사에게 이런 식으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냐 하면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장본과 문고본 이렇게 쪼개게 되면요, 양장본도 아니고 문고본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종이 표지로 된 그런 그 책이 불법 복제물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양장본 권리자와 문고본 권리자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장소들 그 구분해서 양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의 공연권은 A 그 극장에게, 또는 제주에서의 공연권은
무슨 뭐 제주 뭐 예술의 전당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소도 분할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장소를 세분화하게 되면 역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 공연의 경우에는 이제 장소를 조금 세분화해도 공연 자체가 어떤 장소 특정적인 그런 그 행위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도 뭐 예술의 전당이 다르고 또 KBS 홀이 다르고 또 국립극장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출판권 같은 것을 서울에서의 출판권은 A 출판사에게 대전에서의 출판권은 B 출판사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뭐 천안이나 뭐 이런 중간 지역에서 불법 복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서울에서 발견된 그 불법 콘텐츠가 이것이 대전에서 출판된 것인지 서울에서 출판된 것인지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저작물의 경우에는 장소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에서의 출판권은 A 출판사에게 미국에서의 출판권은 B 출판사에게 이런 것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한부 양도도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만 양도한다. 사실은 이것은 양도의 그 본질적인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번 팔아버리면 그냥 영원히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지 3년 동안만 양도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일반적인 그런 재산권에서는 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저작권에서는 가끔 이런 그 양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양도한다. 3년 후에는 이제 저작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저작자에게. 그래서 3년 동안만 출판권을 양도하고 3년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출판권이 다시 나에게 이제 돌아와서 내가 다른 출판사하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양도 계약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의 특례. 자, 여기 저작재산권에는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 A는 B에게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재산권 A는 B에게 또는 갑은 을에게 갑이 가지고 있는 무슨 컨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요 나머지 6가지 권리는 다 넘어가지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즉 그 일체 양도한다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기게 되면은 이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권리를 제약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에 대해서 저작권을 전부 넘겼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기게 되면은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겨버렸으니까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이 뭔가요? 2차적 저작물은 어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우리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역한다든가 편곡한다든가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자,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 영상 제작이죠.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설가가 자기가 창작한 어떤 A라는 컨텐츠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을에게 양도했다고 했을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A는 그 소설가는 A라는 소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 수 없고 그것을 번역해서 미국에 팔 수도 없고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소설과 유사한 소설도 다시는 쓰지 못합니다. 뭐 소설의 경우는 유사한 이제 작품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특히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그 어떤 화풍이라고 해서 그림들이 이제 되게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가 어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서 거기에 대한 그
저작재산권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겨주게 되면은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것이 변형된 그림이다. 그것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너가 나한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다 넘겨주었는데 지금 너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그 나한테 넘겨준 그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건 일종의 변형된 작품이고 2차적 저작물이다. 그런데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나한테 다 넘겨줘 놓고 왜 내 허락 없이 변형된 작품, 즉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자기의 창작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은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넘겨준다고 해도 특약이 없으면,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하고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 추정한다는 것이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에 관한 특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한 다른 일반 저작물, 그러니까 우리 저작물을 9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 그리고 어문 저작물, 미술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그 다음에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 영상 저작물, 그리고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야 2차 저작물 작성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창작자에게 계속 유보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그러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허락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는 넘겨주지 않고 양도하지는 않고, 다만 내가 이제 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금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용 허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용 허락은 채권적 허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채권적 허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양도는 물권적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권리 자체가 내가 을에게 내 저작재산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물건 자체가 넘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이런 그 연필을 이런 펜을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을이 그 연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연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물권적 권리라고 합니다. 물권적 권리. 이렇게 물건이 넘어간 것처럼 이런 효력을 갖는다 하는 것이 물권적 효력이고, 양도는 바로 이제 그런 물권적 효력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 허락은 그런 물권적인 효력은 없고 채권적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용 허락을 해줬다. 그럼 그 허락받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내 권리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나는 허락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너에게 이제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 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권리자에게. 그것이 이제 채권적 허락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3자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런 권리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채권적 허락이라고 하고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허락의 범위.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락을 받은 자, 즉 이용 허락을 받은 자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이용 허락을 받았으면 3년 동안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서울 지역에서만 이용 허락을 받았으면 서울 지역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 것만 허락을 받았으면 전송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것을 방송한다든가 공연한다든가 이런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